안녕하십니까, 김명락 교수입니다. 오늘 3월 20일 저녁 첫 주 수업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영상 강의로 대처하게 됐는데요. 이 앞에 1교시에 이어서 지금 2교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 2교시 동영상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 모습과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같이 보이실 텐데, 혹시 이 동영상에서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 2교시 강의 때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와이셋 그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이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실 때 파워포인트 파일을 같이 보시면 내용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1교시 때는 이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 수업을 저와 함께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평소 어떤 관심사를 갖고 계시고 이번 학기 강의에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이제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직접 뵙고 강의를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지는 못해서 본인의 관심사와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한 기대는 그 Y색에 있는 질문 답변 게시판 거기에 각자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이제 공지한 것처럼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3월 22일 밤 12시까지는 Y색에 있는 그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짧게라도 글을 남겨주셔야 제가 제때 이 수업을 들으신 걸로 보고 출석을 하신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할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이제 모든 분들이 거기에 글을 좀 남기셨으면 하고요. 1교시 때 그 내용 다음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정확하게 15주 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고 어떤 공부와 이제 뭐 어떤 연습을 할지를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2교시 때는 이제 그 연장선으로 제가 이제 수업 계획을 한 학기에 대한 수업 계획을 말씀드릴 때 좀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지금 드릴 거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지금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2교시 동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차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업이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그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수업이잖아요. 금융이라는 분야는 지금 이제 수강생분들이 다시 거의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실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뭐고 빅데이터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랑 분리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단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결국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는데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일을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학기의 전체적인 구성이 우리가 금융 분야에서 금융도 상당히 분야가 그 세부 분야가 무척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특히 부동산 분야에 좀 집중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고, 금융 분야,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분야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무언가를 예측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이가 있을 테고요. 수요와 공급에 또 수요와 공급에 또 현재부터 미래의 어떤 예상되는 추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재화 용역의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측을 하거나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다뤄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변수나 값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값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나 값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거를 이번 학기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로서 세 번째는 다이나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값이나 변수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아주 크게 변하고 또 같은 시간대에서도 좀 우리가 좀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또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들 간의 어떤 그런 효과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변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좀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나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어떤 것을 예측하는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우리 이번 학기의 전체적 내용 자체가 수요 공급 변동 기반 예측, 정적 특성 기반 예측, 동적 특성 기반 예측으로 우리가 부동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기 마지막에 개개인이 최종 발표를 준비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발표하실 때도 결국 이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작업을 해보시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지금 이제 수업이 설계가 됐습니다. 제 소개는 1교시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뭔지, 빅데이터가 뭔지. 빅데이터가 뭔지를 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다 또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빅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뉘앙스를 이제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근데 우리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 설명하기 전에는 이 관점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작년 2학기 때 이제 세미나 수업 때도 사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때 제 세미나 수업을 못 들은 분도 계시고 또 그때 들으셨던 분도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기억이 좀 안 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이 중에서 한 10개에서 20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10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10개를 선별했다고 하면 나머지 90개는 데이터는 맞는데 인포메이션은 아닌 거죠. 10개만 인포메이션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인포메이션이라고 분류하고 어떤 거는 인포메이션이 아닌 걸로 분류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향후에 쓸모가 있어 보이거나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걸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선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데이터 상태로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시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남녀공학인 경우에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여학생들의 핸드폰 번호. 반대로 이제 여학생 경우에는 모든 남학생들의 핸드폰 번호가 전체 데이터일 수 있어요. 그게 한 100개라고 보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한 10개만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을 하죠. 그 번호만. 여기에 들어가는 핸드폰 번호는 뭐 내가 좀 관심이 있다든지 나랑 친한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앞으로 소위 썸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만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냥 나랑 같이 학교를 다닐 뿐인 이성인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는 인포메이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이 인포메이션을 선별해서 저장을 했고요. 이걸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뭐 컴퓨터 파일,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저장하는 게 다 파일이죠. 아니면 뭐 오라클 같은 걸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 내용 인포메이션을 어딘가 적기도 하겠죠. 뭐 그런 행위들이 모두 다 인포메이션을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저장된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판단력으로 또는 통계적인 방법의 도움을 받아서 뭐 분류하거나 분석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걸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고 인간의 판단력으로 이렇게 수집된 인포메이션을 분류하거나 분석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이런 흐름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불렀던 거고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걸 줄여서 습관적으로 IT라고 부르는 겁니다. IT란 말을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죠. 이게 바로 IT예요. 요걸 잘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대략 1980년대부터 시작됐고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고 바로 정보화 혁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IT가 당연한 게 여겨지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주로 공부도 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러니까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바뀌어 있냐면 우회같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이 데이터는 주로 어디서 들어오냐면 뭐 IoT, M2M 이런 것들 결국은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센서 값이 수집돼서 들어온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뭐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웹이나 SNS 같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나 책 같은 그런 문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문서가 뭐 85에서 90%라면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인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데이터 상태로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해졌냐면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지고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체 데이터를 크라우드라고 불리는 곳에 저장을 하면 내가 저장한 양만큼 마치 전기요금 쓴 만큼 내듯이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막 어렵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KT에서 마련해 놓은 크라우드 공간에 제가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장이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보안도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를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인간이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쏟아져 들어오니까.
쏟아져 들어온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저장한 다음에 이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상당히 유용한 결과를 내는 거고, 이런 흐름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외국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어디서 좀 많이 쓰냐면은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얘네가 이제 제조 현장을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접근으로 제조 공장의 어떤 생산 효율이나 불량률 감소나 이런 쪽에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지멘스가 되게 좀 많이 만들었고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썼고,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모 후보께서 본인이 이제 좀 그런 기술의 발달하는 걸 PR하시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막 좀 강조해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유행어처럼 돼서 지금 좀 그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당연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랑 위에랑 보시면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밑에는 인포메이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수집해서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거고, 위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인포메이션보다 데이터가 양이 많으니까 뭐 그건 그 차이는 알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싶으실 겁니다. 더 큰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밑에는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또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선별하고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거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력으로 인포메이션을 분류해서 수집하고 사람의 판단력으로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력이죠. 근데 위에는 사람의 판단력이 상당히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집되는 단계에서도 사람이 중간에서 이거는 뭐 수집해야 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가적이 없죠.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 담는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인간의 판단력이 완전히 배제되진 않지만 밑에 비해서는 인간의 판단력을 좀 많이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왜 굳이 인간의 판단력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나 싶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 때 저랑 같은 대학에 다니는 모든 여자 학생들의 핸드폰 번호가 데이터라고 했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좀 의미 있어 보이는 소수 몇 명의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만 제가 뭐 어디다 적어 놓거나 제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안에서 뭐 누군가하고 썸이 타질 수도 있고 뭐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여학생과 결혼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데 있는 학생과 결혼하는 경우도 무척 많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비즈니스 기회라면 내가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한 어떤 영업 기획이라든지 잠재 고객 안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중요한 영업 기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잠재 고객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런 곳에서 어떤 중요한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는 인포메이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기술이 인포메이션이 아닌 밖에 있는 경우에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파고가 뭐 벌써 4년 전에 이세돌 이기고 바둑 세계 챔피언인 커즈에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하는 거를 1년을 보셨을 텐데, 그 우리가 서점 가서 살 수 있는 바둑의 정석이라고 하는 곳에 적혀 있는 뭐 이럴 때 바둑을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묘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인포메이션입니다. 알파고가 인포메이션만을 보고 바둑을 뒀다면 이세돌을 절대 이길 리가 없죠. 그런데 알파고는 전체 데이터에서 가능성을 다 찾아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돌을. 자, 그러면은 제가 빅데이터 얘기는 아직 안 했죠. 빅데이터 얘기는. 그럼 빅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요 전체 데이터, 이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말보다는 올데이터라는 말이 더 의미적으로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것을 선별하지 않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즉 올데이터라면 그건 빅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 대한 한 10억 개나 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떤 연구자가 그 10억 개의 데이터에서 약 1억 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했다. 그럼 인포메이션 개수가 1억 개나 되죠. 개수가 그렇게 많지만 얘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1억 개나 되는 인포메이션일 뿐이에요. 좀 의외죠. 반대로 우리가 용광로가 이제 제철소에 있는 용광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한번 중단이 되면 가스레인지 키듯이 바로 켜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가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철소에 있는 용광로에 온도 센서가 항상 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 센서가 10분 단위로 온도값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분 단위로 온도값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1시간에 해봐야 6개밖에 안 되고, 하루 종일 온도값을 받아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한 140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10분마다 계속 들어오는 그 제철소와 용광로의 온도값을 우리가 거르지 않고 계속 수집하고 있다면 걔는 빅데이터예요. 개수가 140개밖에 안 되지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0분마다 온도값이 들어오면 상황실 근무자가 그 온도값을 보고 이게 정상적인 온도값이면 그냥 무시하고 뭐 특별히 높거나 낮지만 그것만 따로 저장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선별한 거죠. 의미 없는 온도값은 버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온도값만 인포메이션으로 따로 저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10분마다 들어오는 온도값을 좀 의미가 없어 보여도 다 우리가 수용하고 있다면 얘는 올 데이터인 거고 얘는 빅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로 빅데이터인지 아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이 개입해서 선별 작업을 거쳤으면 개수가 많더라도 빅데이터가 아닌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지금 다 받고 있다면 개수가 비록 적더라도 그건 엄연한 빅데이터인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판단력 또는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상황을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체 데이터, 빅데이터는 인포메이션보다는 양이 많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력으로 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권하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의 연구를 하고 있냐면,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자는 어떤 변수를 고르고 값을 수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좀 학습 시간하고 관련된 그런 변수, 그런 값들을 수집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면 시간, 독서실에 있는 시간, 뭐 학원을 몇 개 다니는지, 본인이 박힌 하루 평균 뭐 학습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자유학습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위주로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국 다 인포메이션이죠. 그렇게 수집된 값 또는 뭐 그 학생이 실제 학교 성적, 뭐 수능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했을 테고, 그렇게 수집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연구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계적 모델로 분석을 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데이터, 빅데이터 안에는 무엇도 포함된다는 뜻이냐면은 신발 사이즈, 잠바를 몇 벌 가지고 있는지, 뭐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안경을 쓰고 있는지, 학습 시간하고 전혀 무관한 뭐 하여튼 그 학생과 관련된 일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연구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논리, 연구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계적 모델을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변수들은 그래도 얼추 해석이 되지만 이쪽은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논리와 모델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걔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인포메이션이 아닌 걸로 이렇게 걸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걸 놓친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 전체 데이터, 빅데이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지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처럼 뭐 의미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전혀 쓸모없는 데이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간의 판단력 통계적 모델로 해석을 하면 해석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상당히 결론이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그런 부분이 좀 극복이 상대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면 전체 데이터 중에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거를 우리 인간이 해왔고 이렇게 선별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판단력을 분석된 결과를 내서 활용하는 이걸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이걸 잘해보자라는 게 198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력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건데 이제 다만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그냥 주면 알아서 분석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어떤 원하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판단력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텐데 사실 인포메이션을 우리의 판단력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양 자체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터치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챙겨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통계적인 모델로 분석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를 AI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같이 저랑 하시면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판단력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인간의 판단력을 최대한 내려놓는 거니까 우리의 편견이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을 내려놓고도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수집된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이런 일을 한 학기 내내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나름 이런 게 빅데이터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할게요. 인공지능 얘기할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다리의 양쪽 날개와 같은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은 사다리를 높이 올릴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만 있어도 높이 올릴 수 없죠. 근데 이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사실 최신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지 한 70년이나 된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최신 기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정도 되는 개발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20대, 30대일 때 인공지능이 엄청난 기대감을 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뭐 기대감만 줘놓고는 뭐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자꾸 보여줘서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개발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좀 안 좋은 편견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빅데이터라는 거가 충분히 있고 빅데이터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돌아야 성과가 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는 이제 마치 뭐 바닷물과 같은 거고요. 인공지능은 상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물이 없다 보니까 사하라 사막 위에 상어를 한 마리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상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좀 있으면 죽어버리고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은 한강 크기만한 빅데이터, 한강 크기만한 그런 물이 겨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상어를 던져놓으니까 이제 막 헤엄도 치고 뭐 본인의 능력을 조금씩 보여주는. 근데 이제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가 태평양 크기만큼 커지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상어가 훨씬 많은 결과를 내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없으면 전혀 힘을 못 쓴다.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고, 반대로 이 빅데이터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밋밋한 결과가 나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아마 여러분 하셨을 텐데 빅데이터를 그냥 기존의 시각화 방법으로 시각화한다든지 빅데이터를 그냥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면 이거 뭐 옛날에 했던 일과 별반 다를 게 없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정확한 거예요. 그냥 인포메이션 양이 많아진 것 빼고는 실제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우리가 해오던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하면 시간만 더 걸리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뭐 드라마틱한 결과가 안 나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알파고가 커제를 이긴 것처럼 그런 월등한 결과가 항상은 아니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서로. 그럼 인공지능 얘기를 잠깐 좀 할 건데, 사실 인공지능은 분야가 무척 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 14개 학문이 결합된 거예요, 인공지능. 뭐 인지과학, 철학, 심리학, 전기공학, 컴퓨터과학, 수학, 통계학, 무슨 경영학, 예과학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엄청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전문가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그 넓은 분야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근데 인공지능 안에 분야가 무척 많은데 기술적인 관점을 보자면 큰 중요한 양대축이 그거 마시면 돼요. 하나는 머신러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전문가 시스템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인공지능의 90%는 아신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전문가 시스템이 훨씬 더 잘 나갔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머신러닝이
전문가 시스템을 추월해서 지금도 전문가 시스템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머신러닝이 이제 지금은 뭐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머신러닝을 말하는 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머신러닝을 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한 100가지나 있어요. 100가지.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뭐 서포트 베타 형식, 뭐 베이지 분류 모형, 뭐 그런 식으로 한 100가지나 있고 그 100개나 되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이게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부분집합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혼동돼서 얘기가 되는데 뭐 딥러닝이 인공지능이고 맞죠? 뭐 딥러닝이 인공지능이 하나니까. 근데 엄밀하게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 100가지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사실 머신러닝 잘하시면 좀 통계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인 딥러닝은 좀 특이하게 통계적인 방법이 발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인간의 뇌 안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기억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 어떤 뇌 안에 정보를 다루는 구조가 바뀌는 그거를 흉내낸 게 딥러닝이긴 합니다. 이런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인공지능의 양대축이 머신러닝과 전문가 시스템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는 그만할 건데, 인공지능의 어떤 초기에는 전문가 시스템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전문가 시스템이 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가 됐고요. 대표적인 전문가 시스템 대표적인 게 이제 IBM의 왓슨이죠.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은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가천 길병원하고 같이 IBM이 환자가 암인지 아닌지 진단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게 다 IBM의 왓슨 솔루션이고 제퍼디 퀴즈쇼라고 미국의 어떤 유명한 퀴즈쇼에 이 IBM 왓슨이 나가서 뭐 우승도 하기도 했었죠. 그런 게 전문가 시스템인데 이 전문가 시스템이 그 90년대 초중반까지 잘 나가다가 머신러닝이 그걸 뛰어넘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아마 물병이 보이실 텐데 그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뭐 집에 뭐 TV에 지니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죠. 아니면 핸드폰에 뭐 쉬리 이런 거 있고 뭐 로봇 청소기,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다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어떤 실체죠. 그게 뭐 조그만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뭐 로봇 모양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에이전트가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처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 둘 다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점점 똑똑해지죠. 그래서 뭐 날씨도 맞추고 뭐 우리 기분도 좀 어느 정도 살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이 좀 근본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은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변호사, 의사, 뭐 회계사 이런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금융 분야 다 전문가이신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잘 정리된 지식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식 체계를 이 에이전트한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으로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가 상당히 빨리 똑똑해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본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요. 근데 반면에 머신러닝은 어떻게 얘를 훈련시키냐면 얘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해 보이는 모든 데이터, 즉 모든 빅데이터를 그냥 얘한테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 보면 이제 증기기관차가 막 달려가고 미키마우스가 이제 삽으로 막 석탄을 증기자동차 기관실에 뭐 시자고 계속 퍼다 넣으면 그게 막 뜨겁게 연소하면서 증기자동차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가 훈련되는데 필요해 보이는 모든 빅데이터를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얘한테.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단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성능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처음에는 이세돌을 이기기는커녕 아마바도 시급한 데도 졌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면 교육공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크게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로 적을 수 있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은 형식지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식인데 이렇게 글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지식은 암묵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이런 건 형식지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지만 보고 배울 수 있지만 뭐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암묵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뭐 엄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암묵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 시스템은 에이전트한테 형식지는 완벽하게 전달하지만 암묵지는 다 놓치는 거예요. 암묵지를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 시스템은. 반면에 머신러닝은 형식지뿐만 아니라 암묵지까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지까지 수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머신러닝을 훈련시킨 에이전트는 형식지뿐만 아니라 암묵지까지 수용해서 상당히 똑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회화를 연습하고 익힐 때 전문가 시스템 어떤 방식이냐면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영어 회사 근처에 있는. 그러면 뭐 오형식부터 가르쳐주고 문법 가르쳐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한두 달만 다녀도 기본적인 수준까지 딱 올라가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지 위주로 우리 영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니까.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뭐 한글 학원을 보낸 적이 없죠. 그냥 어려서부터 뭐 부모가 하는 말 막 밑도 끝도 없이 흉내내고 뭐 TV 만화에서 나오는 거 흉내내고 뭐 어린이집 가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뭐 웅얼웅얼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쉽나 싶은 뭐 외계어 같은 거 뭐 옹알이를 한참 하다가 한 몇 살 되면 한국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좀 다닐 때쯤에 한국말 아주 유창하게 그게 바로 머신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의 문법이나 어휘를 막 그렇게 정리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계속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계속 그러고 애들도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엉터리지만 계속 그 과정을 겪다 보면 한국말을 하게 돼요. 반면에 성인이 된 우리는 영어학원에 가서 또는 영어 교재를 통해서 형식지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느 정도 좀 빠른 시간에 영어를 좀 하는 것처럼 되지만 거기서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게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머신러닝 방식이 전문가 시스템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한 거고 머신러닝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류가 무척 많다고 했잖아요. 100가지나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였어요. 뉴럴 네트워크.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의 전모습인데 인간의 뇌구조, 시냅스 신경세포가 연결망의 어떤 메커니즘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말로 인공신경 신경망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뇌를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대 중후반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로 풀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2004, 5년부터 뉴럴 네트워크의 암흑기가 시작이 됐고 그 암흑기가 한 10년 정도 갔죠.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우리나라 말로 인공신경망을 이제
끈기를 갖고 계속 연구하던 사람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인프라가 드디어 제대로 구축이 되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제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때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을 한 거예요. 그게 2014년, 15년, 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딱 그 무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딥러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세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름을 바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뭐 마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있다가 뭐 고등학교 친구를 딱 만났는데 뭐 그 친구가 되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뭐 찰스 김 뭐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알고 봤더니 이 친구 고등학교 때 이름은 뭐 이제 뭐 김봉남이고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야, 너 옛날에 봉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름 쓰지 말고 난 지금 찰스 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좀 떨쳐내고자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옛날 한참 유행했는데, 유비쿼터스가 실제로 기대만큼 뭘 제대로 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와서 이름을 바꾼 게 뭐냐면 IoT M2M,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사실 기술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거고, 옛날에 분산 컴퓨팅이라는 게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름을 또 바꿔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옛날에 그 기술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어떤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거나 환경이 크게 개선된 이후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기술이 발전해서 딥러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은 뗄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의 큰 양대축이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이고, 지금은 이 둘 간의 경쟁에서 어쨌든 머신러닝이 좀 더 많이 앞서고 있고, 머신러닝 기법에는 약 100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다.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좀 뒷부분에 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좀 자주 쓰이고 성능이 좋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까지 가르쳐 드릴 시간은 좀 없고, 사실 딥러닝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딥러닝의 이전 버전이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 회로만인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레벨이 제가 앞에 1교시 때 크게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빅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어딘가에서부터 빅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센서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소스라고 해요. 빅데이터 소스에서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빅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거 어딘가에 저장하겠죠. 파일일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빅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수집하고 어디서 저장하느냐, 여기 요 앞부분은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교통정리가 한 5년 전에는 되게 어수선했어요. 어떤 표준이 맞다 그러고 이건 아니고 저 기술 써야 된다고 이렇게 논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교통정리 끝났어요. 이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건 영원히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 해당 분야,
해당 산업, 뭐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아니 당연히 금융 분야에서 알아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 그래서 뭐 채권이 뭐고 이자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기술만 가지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은 사실 이제 금융 분야, 뭐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한 학기 동안 다루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 수업은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개개인이 최종 발표 프로젝트를 준비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까지는 해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 학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현재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노트북 또는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 형태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개개인이 최종 발표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현업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빅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장점은 일단 저렴하죠. 뭐 하드디스크 비싸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루기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고 뭐 옮기고 이러는 거는 다들 쉽게 하시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상당히 일단 느려요. 파일 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 이런 경우 있죠. 급하게 뭐 보고서를 만드시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달 전에 그거랑 비슷한 보고서를 만드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 파일명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파일명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대충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파일 찾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엔터 치면은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파일 중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 이름에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쭉 찾아줄 텐데 이게 해보실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한참 걸리잖아요. 뭐 한 30분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 인터넷상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를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하는 것도 뭐 0. 몇 초 만에 값이 나오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분명히 내가 만들어서 파일인데 그거 찾는데도 1, 2초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파일이 늦어요.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찾고 뭐 복사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 상당히 느립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일 시스템은 되게 불안정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왜 그러냐면 이 하드디스크나 뭐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는 자기적 특성, 자석의 특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적 특성은 뭐 충격을 받거나 뭐 습기가 차거나 뭐 어떤 정전기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파일이 내가 별 특별한 행동을 안 했는데 파일이 깨져 있는 경우가 있으셨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일부분은 이렇게 파일이 깨지거나 유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디가우징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띄어낸 다음에 자석을 이렇게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복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도 거기에 마그넷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자석으로 막 문대면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실제로는 빅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파일처럼 막 이렇게 뭐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무척 비싸죠. 근데 금융 분야에서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저장하죠. 그러니까 뭐 돈을 좀 쓰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은행 예적금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뭐 당연히 그런 거는 파일로 저장하면 큰일 나죠. 뭐 예금한 내역이 없어지면 그 사람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오라클 같이 비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쓰실 겁니다. 그런데 저장을 하는데 파일은 다루기 편하고 저렴한 대신에 느리고 좀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는 빠르고 데이터가 안전한 대신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절충한 게 바로 구글이 만든 하둡이라는 거예요. 하둡. 이게 뭐냐면 하둡이라는 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거예요. 이 하둡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빅데이터는 이렇게 자주 읽고 쓰거나 하진 않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거를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수시로 벌어지지 않고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저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파일 시스템을 많이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장점과 저렴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뭐 안전하다, 빠르다라는 거를 좀 섞은 그게 하둡입니다. 하둡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데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클라우드도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는데 클라우드의 장점은 우리가 데이터 저장을 많이 하면 돈을 그만큼 뭐 더 지불하면 되고 데이터를 적게 저장하면 돈을 적게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집하게 될 빅데이터 양이 얼마만큼 될지 또 우리가 필요한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을지를 처음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빅데이터 이만큼 필요할 줄 알고 이만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오라클 DB를 구축했다고 칠게요. 실제 프로젝트 해보니까 요만큼밖에 우리가 저장을 안 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남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만큼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가지고 활용할 줄 알고 요만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빅데이터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되게 유연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이번 수업과 관련된 개인별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현실적으로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뭐 그걸 또 꺼내서 쓰시는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시겠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파일이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경우가 많고 또는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중간에 하둡 같은 이런 걸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뭐 클라우드를 쓰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현업에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뭐 관리하시거나 오더를 주시는 입장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와보면 이제 이렇게 확보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교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석할 때 크게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은 이런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게 레벨 1이고 레벨 2는 전문가가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전문가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이게 레벨 2고 레벨 3는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요게 레벨 3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8, 90%는 시각화를 해요. 시각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린다든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가운데 글자가 크게 나타나고 자주 안 나타나는 단어는 외곽에 막 구석탱이에 이제 조그만 글자 나타나는 이거 워드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이거 워드 클라우드는 R 같은 걸 이용하면 뭐 두세 줄 그 스크립트면은 그릴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 정도 하나 덜렁거려놓고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뭐 한 재작년 정도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또는 뭐 지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암 사망률이 높은 데는 빨갛게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하얗게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히트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프로 표현하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시각화죠.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레벨인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있어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이걸 많이 해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빅데이터를 시각화한다고 해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행동이나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1교시 때도 이걸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를 시각한 결과를 보면 그래 좋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건강과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한 걸 제가 딱 보면 뭐 운동 좀 해야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찍어서 뭐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타야겠다든지 그렇게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힘들어요. 이걸 이제 비유를 하자면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한 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렇게 잠재력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레벨 1이고 레벨 2는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집되고 정립돼서 그 인간한테 제공되는 그러니까